자,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복습 좀 해볼까? 2단원이 총 단원이 4개가 있거든요, 소단원이. 그 중에서 단원 하나가 끝났어요. 한 2-1단원에서 배웠던 거 잠깐만 정리를 해보면 2단원은 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군. 군이라는 게 뭐냐? 먼저 정의를 했죠, 정의. 근데 군은 정의가 뭐였죠? 정의가? 연산이 있어야 되고 연산이 있고 그 다음에 결합법칙 성립해야 되고 단원 끝나서 조금 정리해주는 거예요. 연산이 있어야 돼. 연산이 있어야 돼. 결합법칙 성립해야 되고 항쟁원 여건이 있어야 했죠. 이렇게 돼야 군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뭘 배웠냐면 성질 뭐 있었냐면 항쟁원 여건 유일하다. 항쟁원 여건은 유일하다. 그리고 이제 뭐 양말 신발 법칙 같은 거 이런 거 했었죠. 이런 기본적인 성질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배운 게 미수였어. 미수는 군의 미수랑 원소의 미수가 정의가 조금 달랐죠? 군의 미수는 그냥 원소의 개수였고 근데 원소의 미수는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생성 부분군의 미수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G를 포함하는 그건 나중에 하고 이걸 계산을 하면 이게 m제곱이 2가 되도록 하는 가장 작은 m의 값 가장 작은 m의 값이었죠. 항쟁원으로 돌아오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부분군 이라는 걸 배웠는데 부분군의 뜻은 그냥 부분집합인데 닫혀있고 항쟁원 여건이 있는 거였죠. 닫혀있고 항쟁원 여건 그럼 부분군이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한 큐에 테스트할 수 있는 부분군 테스트가 있었는데 부분군 테스트는 이미 AB에 대해서 AB 인버스가 H에 포함된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H가 공집합이 아닐 때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부분군 했어요. 여러 가지 부분군은 일단 원소를 가지고 만들 수가 있었고 그 다음 부분집합으로 만들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부분권을 주면 그걸로 또 다른 원소를 가져와서 또 새로운 부분군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분군 2개를 주면은 어떤 집합을 하나 만들 수 있었는데 얘네는 군이 안 됐습니다. 군이 안 됐어요. 군이 안 돼서 생성을 한다 했죠. 생성. 저 교환자 부분군을 만들 수가 있었고 여기까지 기억나죠? 그리고 이제 특히
특히 이제 G가 G로 생성이 된 얘가 무슨 군? 어떤 G로 생성이 되면은 순환군. 이 G를 뭐라고 하고? G를 스몰 G를 뭐라고 하고? 생성원이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S가 유한집합일 때 A1, A2, A 이렇게 생성될 때 뭐라고 하고? 유한기로 생성이 되는 유한집합으로 생성이 되는 군을 뭐라고 한다? 유한순환군? 유한집합으로 생성되는 군? 유한생성군, 그치? 유한생성군. 그러고 요 하나하나를 뭐라고 한다고? 요 하나하나를? 얘를 생성하는 하나하나 원소들을 생성자 라고 한다고 했어. 그리고 이제 G가 교환 법칙이 성립하면은 뭐라고 하고? G가 교환 법칙이 성립하면 아벨군이라 하고. 그래서 이제 아벨군의 부분군은 무슨 군? 아벨군의 부분군은 아벨군. 그 다음에 순환군의 부분군도 무슨 군? 순환군의 부분군은 순환군. 그 다음에 순환군이면 아벨군이다. 맞는 말 틀린 말? 순환군이면 아벨군이다. 맞는 말. 아벨군이면 순환군이다.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번 시간에 배운 게 부분군의 성질이었어. 성질. 부분군의 성질이었는데 먼저 뭐가 있었냐면 라그랑지 정리가 있었죠. 라그랑지 정리. 라그랑지 정리는 뭐였냐면 부분군 G가 유한군일 때 부분군의 위수는 G의 위수를 나눈다 라는 거였다. 이걸 어떻게 보였냐면 무슨 관계 가지고 무슨 관계? 동치 관계를 져서 동치 관계를 져서 이걸 증명할 수가 있었고, 요때 쓰이는 동치 관계가 두 개가 있었거든. 두 개가 있었는데 x랑 y 사이에 y 인버스 x가 h에 들어간다. 이렇게 정의해준 걸로 그리고 이거 증명할 수 있었죠. 맞아. 그래서 a의 동치류를 AH라고 쓸 수가 있었습니다. AH라고 쓸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동치관계를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반대로 교환을 한 걸로 교환한 버전으로 해주면 이렇게 또 다른 새로운 동치관계를 줄 수가 있는데 이때는 동치류가 HA가 되더라. 맞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AH랑 HA랑 같아야 한다는 보장은 없죠?
AH랑 HA는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거의 크기는 어때? 크기는 전부 똑같죠? 1대1 대응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게 되기 때문에 라그랑지 정령 성립을 하는 거고, 그리고 요게 성립한다는 사실은 그 이렇게 주던지 저렇게 주던지 잉여의 개수는 같다는 걸 말했습니다. 같다. 좌로 주든 우로 주든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잉여의 개수를 뭐라고 쓴다? 지표. 개수를 G 모드 H로 이렇게 쓴다. 이걸 지표라고 한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이게 다르다고 했는데 이게 달라버리면 이 두 동치 관계가 다른 관계가 된다고 했죠? 근데 우리는 이 관계가 같았으면 좋겠어. 이 관계가 같은 관계였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그래야만 합동을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규 부분군이라는 걸 정의를 했었죠. 정규 부분군. H가 G의 정규 부분군이다. 어떻게 정의했냐면 H가 G의 정규 부분군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이게 같아야 돼. 항상. 이미 G의 원소에 대해서 GH랑 HG가 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정의를 한다고 했고, 그러니까 요거는 요 동치관계로 잉여류를 만들어주나 요 동치관계로 잉여를 만들어주나 같은 잉여류가 돼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야 모듈러 H로 합동이라는 걸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두 번째는 이미 G의 원소에 대해서 이거는 부분군의 형태가 아니라서, 그러니까 군의 형태가 아니라서 비교하기 조금 까다롭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항상 부분군인 거 앞에서 배웠잖아, 켤레. 그래서 켤레 버전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더라. 그러니까 켤레를 해도 나로 돌아와야 된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맞죠? 됐나요? 그리고 이제 정규 부분군도 성질이 조금 있었는데, 정규 부분군은 E랑 G는 항상 G의 정규 부분군이다 했죠? 그 다음에 G, H, K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정규면은 이렇게도 정규라 했죠? 이렇게 정규면 이렇게도 정규. 근데 여기는 어땠다? 여기는 된다 안 된다? 여긴 정규다 정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일반적으로 안 된다. 라는 거 배웠고, 일단 정규 부분군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었어. 요거는 판정법. 아주 간단한 판정법이 있었는데, 자, 아벨군은 모든 부분군이 어떻다? 아벨군이면 부분군이 정규 부분군이다. 맞아, 아벨군이기 때문에 아벨군이라서 다 잉여류가 항상 같을 거예요. 이 동치관계가 서로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 뭐 있었냐면 이제 위수를 가지고 판단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먼저 위수가 D H가 N일 때 위수가 D인 부분군이 유일하다. H로. 그러면은 그럼 H는 G에 뭐다? 유일하다는 조건이 있으면 정규 부분군이다. 그리고 D 모드 H가 요 N의 가장 작은 소인수. 가장 작은 소인수면 H가 뭐다? 지표를 봤는데 가장 작은 소인수가 돼. G의 위수에. 그러면 정규가 된다. 이렇게 했었죠? 요게 이제 우리가 2-1단에서 배웠던 내용 끝이에요. 기억나실까, 다들? D는 임의의 정수다. 아니, N에 약수해야지. 왜냐면은 부분군이 되려면은 위수가 나눠야 하니까, 약수가 돼야 하니까, 요 D가 N에 약수해야 되죠.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복습이 끝났고, 혹시 필기하시는 분 없죠, 요거? 다 끝났지? 응. 자, 오늘 할 거는, 이제 2-2단원인데요. 2-2단원에서 뭘 할 거냐? 군의 곱과 몫이라는 단원이에요. 곱과 몫. 프로덕트랑, 세로덕트랑, 쿼션트. 라는 단원입니다. 여기서는 주어진 군을 가지고 새로운 군을 만드는 그런 뭐라 해야지? 그런 걸 할 거예요. 주어진 군이 있으면 이 군을 가지고 새로운 군을 만들어 보는 이런 걸 할 겁니다. 오늘 배울 거는 군의 곱이에요. 오늘 배울 거는 오늘의 목표는 군의 곱이다. 그래서 군 2개가 있을 때, 그 군이 있을 때 이걸로 또 새로운 군을 만드는 거야. 새로운 군. 이걸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 할 거는 군의 몫이라는 거예요. 군의 몫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목재파 배웠잖아. 그 동칠 관계를 져가지고 다른 집합 있죠? 군에 이제 동치 관계를 져가지고 잘랐을 때 이 덩어리를 가지고 집합을 만든 게 목집합이란다 했죠. 이거 여기에 이제 연산을 어떻게 져야 군이 될까 이런 걸 할 겁니다. 할 거고 오늘은 다들 예상했다시피 손에 곱이라는 네이밍에서 알 수 있듯이 곱집합을 가지고 군을 새로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그 곱 부분군 있죠? 곱 부분군 G의 부분군 H랑 G의 부분군 K가 있을 때 이걸 곱 부분군이란다 했는데 HK는 군이 되지 않지만 군으로 만들 수가 있다 했단 말이죠. 생성을 이용해서. 근데 우리가 만약에 얘 자체가 군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군을 만드는 것도 뭐 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해볼 거예요. 자, 일단 먼저 생각열기 한번 봅시다. 생각열기. 딱 9시네요. 자, 생각열기. 자, 다음은 두 군을 이용해서 새로운 군을 만들 활동 중에 미나랑 민영이가 나눈 대화다. 자, 미나. 나는 두 군 지원 지투의 곱집합 지원 곱하기 지투를 생각해봤어. 이 곱집합이 군을 이루도록 적당한 연산을 정해 좀 될 것 같아. 근데 어떻게 연산을 좋아할지 모르겠어. 그래요. 이렇게 정의된 집합에 어떻게 연산을 줘야 꾼이 될까? 그걸 또 생각을 해볼 거고, 또 민혁이는 어떤 의견을 줬냐면, 나는 연산이 뭔지는 확실한데 쉽게 구하기는 힘든 걸 생각해봤어. 뭐냐면 지혜 부분군 HK의 곱 부분군을 가져왔네요, 예시로. 근데 이거는 행성 부분군의 정의에 따라서 지혜에 의해 유도된 연산에 관해서 군을 이룬다. 그러니까 연산이 뭔지는 안다. 근데 HK를 구해야 되고 그걸 행성을 구해야 돼서 까다롭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나제시안 집합이 군을 이루도록 얘가 군을 이루도록 연산을 정의를 해보자 했고, 미나가 언급한 등식 이거죠. 그러니까 HK가 그 자체로 군이 되는 때가 언제냐, 그 조건이 뭐냐, 이거를 생각을 해보자. 오늘 이거 두 개를 다 공부를 할 겁니다. 자, 먼저 이 곱집합 위에 어떤 연산을 줘야 군이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우리가 군이 지원, 서클, G2, 스타 이렇게 군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거는 연산의 모양이었죠? 연산이란 뜻이었지? 근데 우리가 지원 곱하기 G2에다가 어떤 연산을 줄 거냐면 A1, B1, A2, B2 여기다가 어떻게 연산을 해주면 자연스러울까? 이 연산이 어떻게 정의되면 자연스러울까요? 각각의 연산. 맞아. 각각의 연산. 여기서 성분별로 이렇게 연산을 하는 걸로 정의를 해준다면 자연스럽겠죠? 영어로는 component wise라고 합니다. 성분별로 이렇게 정의를 해주면 되게 자연스러운 연산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얘가 그러면 결합법칙 항증원 요건이 결합법칙이 성립하고 항증원 요건이 존재할 거냐 그걸 또 봐야겠죠. 자, 먼저 결합법칙은 성립을 해요. 조금 길어가지고 결합법칙은 좀 패스할게요. 이렇게 해서 증명할 수 있고요. 결합법칙이 성립하는지 증명하려면 원소 3개를 임의로 가져와서 이렇게 괄호의 위치를 바꿔도 된다는 걸 보이면 됩니다. 요건 조금 귀찮아서 넘어가게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항등원 여건이 존재하냐, 이게 중요한데요. 항등원 여건은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 먼저 지원의 항등원이 2원이라 하고 G2의 항등원이 2라고 하면 뭐일 것 같아요? 지원 곱하기 G2의 항등원 뭘까요?
항쟁원의 순서상. 맞아요. 2원, 2투. 요게 항쟁원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막 들죠?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은 자, 이미의 A, B에 대해서 이미 A, B에 대해서 A, B, 2원, 2투를 했을 때 A, B가 나와야 되죠? 다시 자기 자신으로. 그걸 보이면 항정이 될 거란 말이죠. 보면 A 서클 2원, B 스타 2투 이렇게 되는데 근데 얘는 어떠냐면 B 아니 2원 서클 A 2투 스타 B도 되고 근데 얘가 G1에서 항정이니까 A가 될 거고요. 얘는 B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지? 자, 무슨 말이냐? 요 과정을 한번 볼게요. 여기는 2원, 2투 AB지. 그래서 AB랑 요 2원, 2투랑 연산을 해주면 2원, 2투랑 AB랑 연산한 거랑 같고 AB라는 결과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말은 AB에다가 2원, 2투를 연산을 해주면 자기 자신이 나온다는 거니까 2원, 2투는 항쟁원이 됩니다. 그래서 항쟁원은 2원, 2투다. 그래서 항쟁원이 존재합니다. 됐죠? 그리고 세 번째는 여건이 있는지 봐야지. 여건이. 자, A, B에 여건이 있을까요? 있으면은 어떻게 구해줄까? 한번 예상을 좀 해볼까? 예상. 여건의 순서상. 그렇겠죠? 맞아요. 다들 똘똘하구만. 수학과 와야겠지? A, B의 여건은 여건의 순서상이 됩니다. 실제로 증명을 해보면 자, 2월, 2투가 우리는 이걸 보여주면 되겠지? 이게 항정한 거 보였잖아요? 네? 얘가 얘랑 얘 곱이다를 보여주면 여건이 존재하고 실제로 여건이 순서상이 된다는 걸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주면 자 2원은 이렇게 쓸 수 있고 2투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여건의 정의 정의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A, B를 A 인버스, B 인버스 이렇게 연산한 게 되죠. 그리고 하나 더 얘가 이렇게 교환이 되니까 여건끼리는 교환이 되니까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맞아. 그래서 이 세 개가 전부 같으니까 A, B는 여건이 존재한다. 여건이 존재하고 실제로 그 여건은 이렇게 구해진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증원도 있고 여건도 있고 결합집도 성립을 하니까 지원 곱하기 지투의 연산을 이렇게 정의를 해주면 뭐를 이룬다? 군을 이룬다. 맞아요. 군을 이루기 때문에 이름을 지어줘야겠다? 이걸 뭐라고 이름을 지었냐면 외부 직접 곱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외부 직접 영어로는 external direct
프로덕트.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이제 외부라는 말은 생략을 하는 편이에요, 보통. 그냥 직접 곱이라고 해야 돼. 직접 곱. 다이렉트 프로덕트. 왜 외부라는 말이 붙었나요, 선생님? 이거는 왜 외부라는 말이 붙었냐면 일단 지원 G2를 가지고 지원 G2 밖에 있는 새로운 분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부라는 말이 붙은 거예요. 됐나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정의 자체는. 외부 직접고. 이런 군이 외부 직접급이라고 한다. 물리에서 본 것 같다고? 좋아요. 그리고 항등원이 있을 때 직접급의 항등원은 항등원이 순서쌍이고 그 다음에 역원은 역원의 순서쌍이다. 요거까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군을 정의를 했으니까 뭘 해야 되냐면 자, 군을 정의했어. 군이 있어요. 그러면은 항상 뭘 봐야 되냐면 그 군의 위수 그 군의 위수를 봐야 되고 그다음에 원소의 위수는 어떤가 원소의 위수는 어떤가 요걸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근데 지원 G2의 직접 곱이 군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군의 위수는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잖아. 그러면은 곱집합의 원소의 개수인 거죠. 근데 곱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순서쌍이기 때문에 순서쌍의 집합이기 때문에 뭐가 되냐면 각각의 이제 개수를 곱한 게 되겠죠? 그래서 G1의 위수 곱하기 G2의 위수가 된다. 라는 거. 알 수 있고 여기까지 쉽죠? 원소의 위수. 이 원소의 위수가 중요합니다. A, B의 위수를 구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분의 원소의 위수는 생성의 위수라고 했는데 근데 결국에는 구할 때 어떻게 구한다고 했냐면 언제 처음으로 항등원이 되는가 그렇게 구한다고 했었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A, B를 n번 연산을 했는데 항등원이 언제 되는가 라는 걸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연산을 n번 하면 A의 m제곱, B의 m제곱이 항등원 아까 2원 2치였죠? 근데 이제 순서쌍은 같으려면 컴포넌트끼리, 그러니까 성분끼리 같아야겠죠? 그래서 얘고 얘란 말이지. 근데 m의 제곱을 m제곱을 해서 항등원이 되려면은 m이 a의 위수의 배수여야겠죠? 그리고 얘는 또 m이 이제 b의 위수의 배수여야겠지? 근데 가장 작은 m이 필요한 거잖아. 위수를 구하려면. 가장 작은 m이 필요하니까 a의 위수와 b의 위수의 공배수인데 가장 작아야 돼. 공배수인데 가장 작아. 그러니까 최소 공배수라는 거죠. LCM이 된다. 순환 치환으로 분해해서 위수 구할 때랑 비슷하네요. 그쵸?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성질이 있는데, 자, 지원이 있고 지투가 있어요. 근데 얘로 직접 곱을 만듭니다. 얘가 아벨군이 되고 싶어. 그러면 필요 충분 조건으로 지원도 아벨군이고 G2도 아벨군이면 돼요. 이렇게 되면은 직접 곱도 아벨군이 된다. 실제로 근데 당연히 그렇겠죠? 연산을 컴포넌트 와이즈하게 정의를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가 교환이 되고 여기가 교환이 되니까 같을 거야. 아주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는 결론이겠죠? 그래서 실제로 지원이랑 지투가 아벨곤일 때는 어떤 기호를 쓰기도 하냐면 지원 더하기처럼 생긴 더하기에 동그라미 친 이런 기호를 쓰기도 해요. 이런 기호. 아벨곤일 때는. 얘는 뭐라고 하냐면 이건 교재 없어요. 이거는 직합이라고 직합. 다이렉트 썸.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까지. 선생님 그러면은 순환군의 직접곱은 순환군인가요? 그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퀘스천. 순환군의 직접곱은 순환군일까? 라고 물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간단한 반례가 있어요. 굉장히 간단한 반례. G2 곱하기 G2. 자, 이런 직접곱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얘는 일단 순환군의 직접곱은 맞죠? 순환군의 직접곱은 맞는데 얘는 총 이제 원소를 다 적어보면 0,0, 1,0, 0,1, 1,1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얘 위수 1이고 얘는 위수가 2죠? 1,0의 제곱은 1,0 제곱이 아니라 여기서는 덧셈 분이니까 1,2배는 2,0이니까 0,0이죠? 위수2고 0,1은 2배를 해주면 0,1이니까 00이 된다. 그래서 위수가 2고 1,1도 2배를 해주면 2,2니까 0,0이 돼서 미수가 2입니다. 그니까 미수가 원소의 미수가 4가 절대 될 수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전체를 만드는 생성 부분군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원소 하나. 원소 하나. 얘는 원소가 2개. 얘도 원소가 2개. 얘도 원소가 2개.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전체를 만드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얘는 순환권이 아닌 거죠. 그 순환군의 직접 곱은 순환군이 아닐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이제 문제 어딨지?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 자, 덧셈군 G12 곱하기 G7이 있어요. 이때 옳은 것만을 골라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 문제 같이 푸는 게 좋아요? 아니면 직접 푸는 시간 조금 줄까? 그것도 조금 고민되더라고. 그냥 같이 풀까요?
너무 혼자 우다다다 하는 건가 싶어가지고. 같이 풀어도 될 것 같아? 좋아요. 자, 일단 보살군이 있을 때 옳은 것만을 골라봅시다. 자, 기억. 지의 모든 부분군은 정규 부분군이다. 맞을까요? 라벨군. 맞을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이유가 뭐라고 하면 될까요? 아, 맞아. 맞는데 이유가 뭐야? G12, G7이 아벨곤이니까 직접부터 아벨곤이다. 맞아요. 그 G가 아벨곤이 되기 때문에 아벨곤의 모든 부분군은 정규 부분군 맞다? 기억 맞습니다. 니은. G의 원수 3,1의 미수 28이다. 3,1의 미수는 LCM 3의 미수, 1의 미수의 최소 공배수인데 3의 미수는 뭐냐면 이 3이라는 애가 G12에서 언제 항등원으로 처음으로 돌아오는가 그거였죠? 그러면 3의 미수 얼마지? 3의 미수 3이다. 하고 1의 미수는 1의 미수는 D7에서 언제 처음으로 거듭 연산해서 항등으로 돌아오는가 7이다? 나. 이렇게 4, 7의 최소 공배수는 얼마? 7 최소 공배수? 28. 봐요. 니은 맞고. 자, 디귿은. 자, 8, 5의 미수는 LCM 8. 이렇게 되지? 이거는 8이라는 애가 G12에서 언제 항등원으로 오는가? 8이라는 애가 언제 처음으로 오는가? 12의 배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8을 거듭 연산을 해서 언제 12의 배수가 되냐. 왜냐면 12가 여기서 0이니까. 맞죠? 그러면은 3이지 3? 자, 이 어려우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자, 이렇게 생각해도 되죠? 우리가 G12에서 8로 여기서 8로 생성이 된다는 거는 8G12지? 8G12? G12에서 8의 배수를 모은 거니까. 맞아. 근데 이게 8G12가 우리 1따라서 배웠죠? 8G12는 GCD 8 12분의 10이니까 이게 3이 됩니다. 됐나요, 여러분? 그래서 LCM 3이 되고 5의 미수는 여기서 얼마지? 5의 미수는? 오늘 거듭 더해서 언제 7의 배수가 될까요? 0이 될까? 7번 더해야 되죠? 7번? 근데 3과 7의 최소 공배수는 21이니까 미수는 21이 된다. 근데 40이라 했죠, 40? 40 아니지? 21이다. 이렇게 되고요. 리을. G는 순환군이다. 그랬습니다. G는 순환군인가? 순환군이 되려면은 전체를 생성하는 생성은 있어야 돼. 생성은 있어야 돼요.
나중에 가면은 굉장히 편리한 정리를 하나 배울 거긴 한데, 지금은 생성원이 있다라는 걸 한번 봅시다. 자, 만약에 순환군이라면 생성원이 있을 건데, 굉장히 자연스러운 생성원이 1,1일 것 같아. 그쵸? 왜냐면 GN은 1로 생성이 되니까, GN 곱하기 GM이 얘가 만약에 순환군이라면 1,1로 생성이 될 것 같아요. 예상을 한번 해보는 거야. 근데 되면은 좋은 거고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지.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1,1의 위수 구해보면 1,1의 위수는 LCM 1의 위수 1의 위수 이렇게 되죠. 근데 얘는 G12에서 보는 거고 얘는 G7에서 보는 거지. 근데 이제 1을 계속 더해서 12위수가 되려면은 처음으로 12번 더했을 때 처음으로 12배수가 되겠다. 위수가 10이고 그리고 얘는 G7에서는 7번 더해야 처음으로 항도가 되겠죠. 그러면 12와 7의 최종 배수는 84입니다. 맞죠? 84, 그치? 근데 지금 G의 위수는 얼마야? G의 위수는 G12 곱하기 G7이니까 방금 배운 거 G12 곱하기 G7이죠? 그러니까 12 곱하기 7에서 84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뭘 의미하냐? 1,1의 생성은 항상 G의 부분군인데 그 위수가 그 원소의 개수가 같다는 거야. 맞죠? 근데 부분군인데 원소의 개수가 같으면은 같은 집합이란 거죠? 같은 집합이라는 거지? 그 실제로 1,1로 생성이 된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G는 생성원이 1,1인 순환군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됐나요? 실제로 우리가 그 2-4도에서 배울 건데 실제로 이 10이랑 7이 그러니까 위수가 서로 소죠. 요럴 때는 순환군이 돼요. 2-4도에서 배울 겁니다. 자, 문제 2번. 문제 2번 한번 풀어보자. 문제 2번. 문제 2번 별표 치고, 이번에 중간고사? 중간고사 내면, 얼마나 볼라 안 보겠지? 아무튼, 낼 건데, 거기에 낼 거예요. 한번 봅시다. 주간 퀴즈 없어. 다들 바쁘다 해서 주간으로 하면 월말로 해서 20문제 정도 낼 거예요. S5랑 S12가 있을 때 S5 시그마의 위수를 한번 구해보재. 자, 시그마. 우리 이거 저저번 시간에 배웠죠? 대칭분의 원소의 위수. 어떻게 한다? 먼저 뭘로 만든다? 어떻게 바꾼다? 순환치원으로 분해한다. 그러면 1, 2, 2, 4,
4, 1이니까 1, 2, 4 있을 거고 3, 5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시그마의 미수는 얼마? 시그마의 미수는 시그마의 미수는 6이다. LCM 3이니까 여기다 구할 수 있고, 근데 요 직접 곱의 원소 시그마, 9의 미수를 구하세요. 시그마, 9의 미수는 뭐다? LCM 시그마의 미수 9의 미수라고 했죠? 근데 시그마의 미수는 6이라고 구했고 9의 미수는 얼마지? 9의 미수는 10, 12에서 언제 처음으로 12의 배수가 되냐 보니까 맞아요. 3이 아니라 4 9, 4, 36이니까 4가 되죠. GCD로 나눠도 되고 자, 그러면은 얼마지? 6과 4의 최종 배수 12가 되죠?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S5와 곱셈고 C스타의 직접 곱에 대해서 자, 또 해봅시다. S6의 원소 시그마 얘는 먼저 1, 6, 1, 6, 6, 3, 3, 5 다음에 5가 1이죠? 1, 6, 3 이렇게 되고 다음 2, 4 이렇게 되니까 시그마의 미수는 얼마다? 시그마의 미수는 4 4가 되고 다음 S6 곱하기 C 스타의 원소 시그마 콤마 코사인 7분의 파이 더하기 I 사인 7분의 파이 미수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이거는 좀 간단히 써볼까요? 뭐라고 쓰면 좋을까? 간단히 쓰면 2에 14차 맞아요. 14차 이런 거 쓸 때 항상 분자 2파이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실수하지 않으려면 2파이로 바꾸는 습관 드리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해주면 LCM 시그마의 미수 그 다음에 2의 14분의 2파이 I 이렇게 되고 그리고 아까 시그마의 미수가 4라고 했군요. 그러면은 4에다가 이거 얼마지? 2의 14분의 2파이 I의 미수는 복수수의 곱셈군이니까 항등원 1이잖아. 그치? 항등원 돌아오려면 14제곱 해주면 되겠죠? 맞아요. 이렇게 되고 4랑 14의 최종 배수는 얼마? 아, 28 좋아요.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안 어렵죠? 할만하지? 이제 1시간 남았는데 수업 시간이 1시간 동안 칼춤 춰야 돼요. 잠깐만요. 물 한 잔만 하고. 자, 여기까지 다들 잘 따라오셨죠?
위기냐고? 다 일단 외부 직접 곱은 진짜 아주 이지 피지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우리 아주 똘똘한 민혁이의 의견, 이거를 좀 보충을 해볼 겁니다. 아니, 민혁이가 너무 똘똘해. 이게 똘똘한 거야. 자, 우리는 이제 뭘 할 거냐면, G가 이렇게 있을 때, G의 부분군 H랑 K가 있어요. H랑 K가 있는데, 우리는 HK라고 하는 요 집합이 군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일단 군이 됐으면 좋겠고, 그러면 얘를 곱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군의 곱이라고? 그래서 일단 얘가 군이 됐으면 좋겠어. 그 자체로. 얘는 항상 군이 맞지만 얘는 군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개를 가지고 곱을 만든다라는 거는 얘 자체로 군이 될 때를 의미를 하겠죠? 얘가 언제 그럼 군이 되냐? 그게 일단 중요할 거고.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1시간 동안의 목표는 뭐냐면, 목표는 첫 번째, HK는 언제 그 자체로 군이 되는가? 이걸 알아봐야 돼, 먼저. 근데 만약에 군이 된다면 일단 HK는 G의 부분 집합이니까 당연히 부분군이라는 거겠지? 그러니까 HK는 언제 그 자체로 부분군이 되는가 또는 군이 되는가 이거를 하나 풀 수 있어야 할 거고 해결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아니 근데 HK를 만약에 군의 H와 K의 곱이라고 하고 싶으면 이 원소의 개수는 H의 원소의 개수랑 K의 원소의 개수랑 같지 않아야겠냐. 그렇죠. 군이라고 할 수 아니 곱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이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HK는 언제 이렇게 되는가? 이것도 조금 해결을 해야겠죠? 곱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맞나요? 그 다음은 또 뭘 해결해야 되냐면, 우리가 외부 직접 곱에서 봤듯이 D1 곱하기 G2가 이렇게 있는데, 얘랑 얘는 서로 다른 집합이긴 해. 다른 군이긴 해요. 그렇지만 이 군이랑 본질적으로 다른 군이라고 할 수 있을까? 본질적으로? 어떤 성질이나 이런 게? 그러니까 뭐 당연히 집합적으로 보면은 다른 군이 맞는데 근데 본질적으로는 같지 않겠어? 순서가 바꾼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곱집합으로 정의를 해버리면 순서상은 컴포넌트 와이즈 하니까 얘랑 영향을 안 준단 말이죠. 맞지? 그러니까 순서를 바꿔도 그 어떤 그 본질적인 성질, 이 군의 본질적인 성질을 바뀌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맞아요. 나중에 동영을 배우면 동영이라고 할 건데 본질적인 성질 변하지 않는다. 라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여서 또 세 번째 성질을 해결해줘야 됩니다. 뭐냐면 자, H, K랑
K, H가 다른 역할을 하면 안 돼. 무슨 말이냐? 여기의 원소로서는 HK잖아요? 얘랑 KH가 다르면 안 돼. 같다는 거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는 요럴 때 이미의 H와 K의 원소에 대해서 이게 교환적일 때 우리가 곱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다 만족을 하게끔 해야 HK를 H와 K의 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언제 이렇게 되는지를 볼 거예요. 1시간 동안. 뭘 하겠다는 건지 알겠나, 여러분? 음. 자, 그러면은 먼저 뭘 해볼 거냐면 교재는 순서가 교재는 순서가 2번부터 돼 있군요. HK는 언제 H의 원소의 개수가 H의 원소의 개수 곱하기 K의 원소의 개수인가? 자, 이걸 먼저 본 이유는 교재에서 HK가 분이 아니더라도 그 원소의 개수 있죠. 원소의 개수. 원소의 개수 공식은 정해져 있습니다. 뭐냐면 HK가 9이 아니더라도 그 원소의 개수는 항상 H의 원소의 개수 곱하기 K의 원소의 개수 나누기 요 교집합 만큼 나눠줘요. 이렇게 해야 HK의 원소의 개수가 나옵니다. 따라올까요? 이거를 증명을 좀 해야 되는데 증명을 이제 다 하진 않을 거고 그냥 간단히 이제 느낌만 좀 볼게요. 느낌만. 일단 교재에는 동치관계 없이 증명을 했는데 동치관계 우리가 배운 걸 가지고 증명을 하면 굉장히 쉬워요. 자, 어떤 걸 할 거냐? 일단 두 부분군이 있을 때 H 곱하기 K에서 HK로 가는 함수를 하나 잡아. 너무 집합론스러워서 증명 안 하려고 했는데 한번 볼게요. 여기서 H,K를 HK로 이렇게 보내는 함수라고 정의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자, 이 집합이 있을 거고 이 집합이 있을 건데 우리의 목표는 이게 같은 원소에 대응이 되는 이 X들 있죠. 요 정역의 원소들. 이게 정확히 D개가 있다. 그러니까 D개가 뭐냐면 정확히 요 교집합만큼 있다. 라는 걸 볼 거예요. 여기에 H 교집합 K개만큼 이게 하나씩 대응이 된다. 이거를 볼 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 일단 그러면 일단 먼저 얘가 분할이 돼야 되잖아.
얘가 분할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분할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동치관계거든요. 동치관계인데, 근데 얘네들은 우리가 기준을 어떻게 나눈 거야? 방금 봤듯이? 동일한 함수값이 되도록 하는 애들 모은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h1, k1 이랑 h2, k2가 어떤 관계가 있냐? 이 관계를 함수값이 같다로 정의를 해버리는 거지. 이렇게 정의를 해주면 같은 함수값에 대응되는 애들이 이제 동치관계로서 이렇게 분할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에요. 여기까지 따라오나요? 음. 그냥 지금 여기 있는 그림을 이렇게 동치관계로 정의를 해준 거예요. 그 관계로 정의를 해준 거예요. 근데 이 관계가 진짜 동치관계가 되면 이렇게 잘리는 거겠지. 이게 동치관계가 되면은. 왜 동치관계가 되는지 한번 봅시다. 동치관계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여러분? 먼저 첫 번째는 등식 성질을 가져온 거죠. h, k랑 h, k랑 같은 관계 있어야 돼요. 맞지? 근데 이거 맞죠? 요거는 당연히 fh, k랑 fh, k가 당연히 같겠죠? 맞지? 이거는 왜 그런 거냐면 f가 함수기 때문에 당연히 맞고요. 다음에 h1, k1과 h2, k2가 관계가 있으면 이게 반대로도 되냐 를 봐야 되거든. 그럼 일단 h1, k1 h2, k2니까 이게 이 함수의 정의가 hk였잖아. h1, k1이 h2, k2랑 같다는 건데 이거는 당연히 h2랑 k2 곱한 게 h1, k1이 되죠. 맞아. 그래서 h2, k2가 h1, k1이 돼서 h2, k2가 h1, k1과 관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h1, k1, h2, k2 있고 h2, k2, h3, k3면 이게 다 같겠죠? 같겠지? 어. 이렇게 돼서 H1, K1이 H2, K2고 얘가 H3, K3니까 H1, K1이 H3, K3 그래서 H1, K1 F, H3, K3다. 그래서 H1과 H3가 관계가 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다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치관계가 됩니다. 맞죠? 동치관계가 되는 건 알겠는데 H 곱하기 K랑 HK에 이렇게 분할을 줘서
같은 함수값으로. 여기 있는 애들은 같은 함수값으로 가는 거예요. 요렇게.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뭘 보면 끝이냐면 요 동치류의 원소의 개수가 교집할 만큼 개수가 있다라는 걸 보면 끝입니다. 얘죠? 교집할 만큼 있다. 를 보면 끝이에요. 근데 그거는 어디 있냐? 여기 증명이 있는데 간단히 보면 그거예요. 간단히 보면은 자, FH1K1 FH2K2 이렇게 된다는 건 H1K1이 H2K2라는 거죠. 근데 소거법칙을 해주면 H2 인버스 H1이 K2K1 인버스지.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얘는 H의 원소랑 H의 원소를 연산을 한 거니까 H의 원소고 얘는 K의 원소와 K의 원소를 연산한 거니까 K의 원소란 말이죠. 근데 그럼 이 값은 X라고 하면 이 X라는 친구는 H에도 있으면서 K에도 있다는 거죠. 맞지? 그러니까 얘는 H의 교집합 K에 있다는 거야. 맞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같은 함수값을 만드는 애들은 교집합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연산을 취했을 때, 소거법칙을 했을 때. 그러니까 교집합 개수만큼 이렇게 된다는 거지. 조금 더 정확한 설명은 여기 한번 읽어보시면 되거든요. 교집합 개수만큼 겹친다는 거 보면 어렵지 않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있는 증명은 동치관계 없이 이제 쪼갤 수 있다 라는 걸 보인 거거든.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는 교집합만큼 겹쳐서 하나씩 대응이 되니까 이 원소의 개수를 이렇게 나눠주면 HK의 원소가 다 나온다는 거죠. 됐을까요? 근데 이제 요 곱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각각의 원소의 개수를 곱한 게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H랑 K가 서로 쏘야겠구나. 서로 쏘는 아니고 H랑 K가 서로 쏘면은 원소의 개수가 없으니까 빵이죠, 빵. 그래서 서로 쏘면 안 되고 이제 항등원 하나만 있으면 되지. 항등원 하나만 있으면. 이게 부분구이니까 항등원 항상 포함하잖아요, 그쵸? 맞아요. 일단 정리를 좀 하면 시간이 빠듯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고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요 HK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각각의 원소의 개수에 곱이 될 때가 언제냐를 보고 싶은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게 1이어야 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H랑 K는 G의 부분군이기 때문에 항상 항등어는 포함을 하거든요. 둘 다. 그래서 교집합이 항등어만 있을 때 이렇게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HK는 G의 부분군이 아닐 수도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얘는 군인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이걸 구하는 공식에서 한번 보면은 공식에서 보면 얘는 군이죠. 부분군이라 했으니까. 얘도 군이에요. 그치? 근데 얘는 군일까요? 군일까? H가 G의 부분군이고 K가 G의 부분군일 때 H 교집합 K가 G의 부분군인가? 그랬어. 아닐 수도. 한번 해볼까? 이거는 부분군 테스트 하면 되지. 부분군 테스트. 일단 H 교집합 K는 일단 공집합은 아니겠죠? 항정은 포함하니까. 자, H 교집합 K에서 가져옵니다. 이때 X, Y 인버스가 H 교집합 K에 들어가냐. 이걸 보면 되지 않을까? 맞죠? 자, 그러면은 X는 H 교집합 K 있고 Y는 H 교집합 K 있는데 자, Y가 H의 원소고 K의 원소예요. 그러면은 이게 군이기 때문에 가까이 군이기 때문에 얘도 H에 있고 얘도 K에 있습니다. 그쵸? 맞지? 얘도 X가 교집합에 있으면 H에 있고 K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걸 다 만족을 하는 거야. 근데 H가 군이니까 X, Y 인버스가 H에 포함되고 이렇게 해주면 X, Y 인버스가 K에 포함되죠. 그래서 X, Y 인버스는 H 교집합 K에 있겠지. 그래서 부분군이 됩니다. 그래서 얘도 군이고 얘도 군이고 얘도 군이다. 실제로 이제 이렇게 해도 되겠죠? 이렇게. 왜냐면은 당연히 교집합은 각각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근데 부분집합인데 군이 된다고 했으니까 부분군이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HK의 원소를 구할 때는 세 가지 군의 원소의 개수가 그러니까 위수가 필요한 거예요. 됐죠? 그래서 얘는 지금 위수가 아니고요. 이거 중요해요. 얘는 군이 아니에요, 지금. 군인지 아닌지 몰라. 군인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얘는 지금 세 개 다 군이에요. 그래서 위수 세 개로 구할 수 있다는 거. 됐죠? 그리고 이제 이 교집합이 H의 부분군이면서 K의 부분군이라고 했는데 이게 라그랑지 정리 때문에 만약 유한군이라면 이렇게 나누겠죠? 맞지? 부분군이니까. 나누겠지? 자, 그러면
H 교집합 K의 위수가 H의 위수를 나누는데 약수인데 K의 위수 약수이기도 하잖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거랑 요거의 공약수라는 거지. 공약수. 맞지? 근데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 약수잖아. 그래서 얘는 GCD HK 이렇게 된다.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개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눠진다는 거지. 이게 만약에 나눠지지 않고 뭐 7분의 15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분수니까. 근데 나눠지기 때문에 이게 개수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은 먼저 두 부분권이 있을 때 두 부분권의 교집합은 항상 부분권이 됩니다. 근데 이제 군이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 각각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라그랑지 정리에 의해서 요걸 얻을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HK의 원소의 개수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됐죠? 여기다가 하나 메모해줄 거. 이거는 위수가 맞다 아니다? 이거는 HK의 위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원소의 개수다. 근데 만약에 이제 군이 되면은 위수가 맞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원소의 개수다. 그래서 요 개수가 각각의 위수의 곱이 되려면 이 교집합이 항정어만 있으면 된다. 라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G, H, K 이렇게 부분군 관계가 있을 때 이렇게 부분군 관계가 있을 때 지표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지표. 그러니까 K 모드, G 모드 K의 지표. 얘는 뭐일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직관적으로 이 지표랑 곱하면 전체 지표 나오겠죠? 왜냐면 이게 결국에 나눈 거를 또 나누는 거기 때문에. 맞죠? 쉽게 생각하면은 A를 B로 나누고 걔를 또 C로 나눴어. 그러면은 결국에는 A 나누 BC잖아. 그치? 그냥 곱한 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G 모드 H 곱하기 H 모드 K가 된다. 이것도 하나 참고로 알아두시고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여러분? 여기까지. 여기까지 괜찮죠? 공식이 하나 나왔는데 네이티브로 그리던 그림이 맞아요. 자, 그 두 번째 의문이 해결이 됐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 언제 HK의 원소의 개수가 H의 개수랑 K의 원소의 개수가 되겠느냐, 곱셈으로 구할 수 있겠느냐 였는데
언제? 언제 그렇냐면 H 교집합 K가 항중어만 있을 때 그렇다. 라고 답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요것도 한번 볼게요, 요거. HK는 그러면 언제 그 자체로 군이 될까? 를 볼게요. 이것도 좀 증명이 길어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문제도 풀어야 돼가지고. 이거는 쉽게 생각하면은 뭐냐면 우리가 HK가 군이 안 된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군이 안 된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얘로 이제 생성한 애랑 얘로 생성한 애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KH로 생성한 애가 있을 건데 맞죠? 근데 이게 뭔가 달라지면 이게 달라지면 얘가 군이 안 되겠죠? 맞지? 우리가 저번 시간에 A4에 부분군 H가 있고 1, 2, 3, 4였나요? 얘랑 기억이 안 나. 1 뭐였지? 1, 2, 3이었나? 저번 시간 했던 거? 잠깐만요. 저번 시간에 1, 2, 3, 4 맞구나. 1, 2, 3, 4. 요 문제 풀었던 거 기억나죠, 여러분? 요 문제 풀 때 보면은 HK랑 KH가 다른 이유를 보면은 HK에서 구한 거랑 KH에서 구한 거가 비교를 했을 때 여기에 없는 게 여기 들어가 있고 여기에 없는 게 여기 들어가 있고 이랬단 말이지. 맞죠? 근데 그런 게 왜 생겼냐면은 그러냐 왜 생겼냐면 이게 서로 다른 집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생겼단 말이죠. 군이 안 됐단 말이지. 조금 더 정확히 설명해 줄게요. HK가 왜 군이 안 됐는가 저 예시에서 를 생각을 해보면 HK에 없는 게 KH에 있고 KH에는 없는 게 HK에 있고 이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분이 안 됐단 말이죠. 맞지? 근데 무슨 말이냐?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났느냐? HK랑 KH가 다른 집합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HK가 군이 되려면 HK랑 KH란 집합이 같을 때만 군이 된다 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괜찮죠?
이것도 증명 어렵지 않으니까 한 번씩 증명 읽어보세요. 이거 증명 안 어려워 진짜로. 우리 수학과 학생들은 봐야 돼요. 수학 수격과랑.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HK는 언제 그 자체로 군이 되는가. 요것도 답이 나왔죠. 요거는 HK랑 KH가 같을 때 군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증명 너무 설명 좋아요. 좋아요. 자, 나 마지막 HK는 언제 그 원소끼리 교환이 되는가? 언제 교환이 될까? 이거를 좀 알고 싶습니다. 언제 교환이 될까? 알고 싶어요. 자, 일단 먼저 이거는 알 수 있을 것 같아. 먼저 H의 원소랑 K의 원소가 교환이 되면은 원소가 교환이 되면 앞서 얻은 정리에 따라서 HK란 집합이랑 KH란 집합은 같겠죠? 맞지? 같겠죠? 그러면은 얘가 같으면 이게 같은 말이 뭐였냐면 HK가 G의 구분군인 거였단 말이죠? 맞죠? 근데 여기서 이 조건으로부터 시작을 하면은 또 뭐도 알 수 있냐면 이 HK가 H를 정규 부분군으로 간다는 것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증명 어렵지 않거든요. 해보자. 일단 이건 이해됐죠? 이거는 방금 얻은 거에 의해서 오케이. 그 다음 요거를 이제 증명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HK에서 임의로 X를 하나 가져와요. 그랬을 때 우리의 목표는 X 인버스가 H가 되면은 H가 HK의 정규 부분군이라는 거지. 맞죠? 응. 좋아요. 그러면은 X는 HK의 원소기 때문에 HK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이렇게 되는 H의 원소랑 K의 원소가 존재할 거예요. 그럼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HK, H, 그 다음에 HK 인버스 이렇게 되는데 좀 불편하다 그쵸? 근데 우리는 교환이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 H의 원소랑 K의 원소 교환이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KH라 쓸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조금 깔끔해집니다. XH, X 인버스는 KH의 KH의 인버스니까 H 인버스, K 인버스죠? H 인버스, K 인버스. 근데 요만큼은 당연히 H죠? 맞지? 요만큼은 당연히 H가 됩니다. 왜냐면 이게 H의 원소니까.
맞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저기에서 저 집합을 정리를 해볼게요. 아, 여기는 n이라고 했구나. 우리 방금 증명해서 x가 요거예요. x, h, x 인버스가 k, h, k 인버스란 것까지는 알았어. 그치? 근데 이제 그러면 요 k, h, k 인버스라는 거는 k, h 프라임, k 인버스 h 프라임은 h의 원소 이렇게 되죠? 맞아. 요 집합의 정의를 한번 써보는 거야. 그러면은 근데 또 얘는 k의 원소 얘는 h의 원소잖아. 또 교환이 되죠. 교환이 되면은 이렇게 되지. 맞죠? 근데 그러면 이게 날아가잖아. 날아가서 h의 원소를 모은 게 되니까 이게 h가 된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hk에서 임의의 원소를 가져왔더니 x, h, x 인버스가 h가 된대요. 켤레를 해도 자기 자신이 된대. 그러니까 정규 부분군이라는 거야. 얘가 h라는 거야. 맞죠? 그래서 우리는 h가 hk의 정규 부분군이다 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됐죠?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K가 HK의 정규 부분군이다. 증명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아, 그러니까 뭔가 이 교환이 되는 거는 정규 부분군과 관련이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이미의 HK에 대해서 HK랑 KH가 같으면은 일단 당연한 거지만 HK는 G의 부분군이고 HK의 정규 부분군이 된다. H가 이렇게가 나와요. 네. 근데 그러면은 우리는 이게 언제 동치가 되냐를 알고 싶은 거잖아. 근데 그럼 역도 되는가? 그런 이슈가 생겨요. 근데 얘가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역은 성립하지 않아.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문제가 좀 생기는데 근데 우리는 요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 하는 다. 그치? 이 HK를 H와 K의 곱으로 보려면은 이 세 개를 다 만족해야 되잖아. 맞죠? 그래서 그러면은 다 만족하는 상황이라고 해보자 하는 거야. 그래서 역을 어떻게 이제 볼 거냐면 HK가 G의 부분군이라 하고 HK가 H 정규 부분군이라 하고 K가 HK 정규 부분군이라 하고 여기에 하나 뭘 추가할 거냐면 우리 처음으로 보였던 거 H 교집합 K가 2여야 한다. 이거를 한번 추가를 해보는 거야. 이걸 추가를 하면 그때는 여기 성립해요. 그때는 여기 성립합니다. 그때는 이미의 H의 원소에 대해서 K 원소에 대해서 HK랑
KH가 교환이 된다.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은 자, 이것도 증명이 꽤 괜찮아요. 재밌어. 꽤 괜찮은데 우리는 이제 뭘 볼 거냐면 이게 본문 위에다 하려고 했는데 좀 자글자글하네 글씨가. 자, 우리는 이미 H의 원소 또 K의 원소에 대해서 교환이 되는 걸 보고 싶어요. HK가 지의 부분권이고 H가 HK의 정규 부분권이고 K가 HK 정규 부분권이고 또 이제 교집합이 항정원일 때 우리 목표는 이미의 H의 원소 K 원소를 가져와서 HK가 K이시다. 이걸 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냐면 먼저 정규 부분군이라고 했기 때문에 뭘 할 수가 있냐면 자, 일단 H의 원소, K의 원소를 가져왔죠. 이때 H, K, H 인버스 요거랑 K, H, K 인버스 이걸 보고 싶어. 근데 우리가 H라는 거는 분명히 HK의 원소죠. 맞지? H라는 애는 분명히 HK의 원소예요. 맞죠? 그러니까 HK의 원소를 가지고 K의 원소를 켤레를 취한 거야. 맞죠? 그러면은 분명히 얘는 K가 HK의 정규 부분을 했기 때문에 얘는 K의 원소가 돼요. 맞죠? 지금 K의 원소를 HK의 원소를 가지고 켤레를 취한 거니까 정규 부분권이라서 K 원소가 됩니다. 말하자면 이게 K0가 되는 그런 K의 원소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 얘도 같은 논리로 K가 역시 HK의 원소이기 때문에 HK의 원소를 가지고 켤레를 취해주면 얘가 H의 원소가 됩니다. H가 HK 정규라 했기 때문에 여기 H0가 돼요. 맞죠? 자, 그러면 HK는 K0, K0H 이렇게 되고 여기서는 어떤 틱을 좀 쓴 거냐면 아까 우리가 여기에서 KHK 인버스로 가져왔는데 이게 아니라 여기서 K 인버스가 HK의 원소라는 걸 이용해서 인버스의 인버스로 이렇게 잡은 거네요. 요런 트릭을 써가지고 그러면 HK가 K0H고 HK가 KH0니까 이게 같은 거죠, 지금? 같으니까 KH는 KH0다. 를 넣고 아니지. 0. K0H는 KH0다.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서 소거법칙을 써주면 K 인버스 K0가 H0 H 인버스 이렇게 돼서 아까랑 비슷한 논리로 얘가 지금 H의 원소이면서
K의 원소죠. 맞지? H의 원소이면서 K의 원소입니다. 근데 H의 원소이면서 K의 원소인 게 아까 항등호밖에 없다 했잖아. 항등호밖에 없으니까 요게 2인 거예요. 요게 항등호인 거야. 그러면 이제 K 인버스 K 제로가 2고 H0 H 인버스가 2니까 K 제로가 K H 제로가 H가 되는 겁니다. 자, 얘를 얻으면 뭘 알 수가 있냐면 HK H 인버스가 K 제로였는데 K 제로가 K였잖아. 그러니까 K HK H 인버스가 K니까 HK가 K H인 거야. 됐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HK를 임의로 가져왔더니 HK랑 KH가 같다는 걸 보인 거죠. 됐나요? 복잡하죠. 이 조건이 추가가 되면은 교환이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시간을 못했어요. 인생 망했어. 아니, 증명을 거의 다 건너뛰었는데도 못했어.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HK가 지읒 부분권이고 요 표현 하나 알아둡시다, 요거. 이거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교환자 부분군 가지고 표현을 한 건데 우리 교환자가 항등원이 된다는 게 뭔 뜻이었죠? 교환자가? 교환자가 항등원이 된다는 거는? 교환이 된다는 거였죠? 교환이 된다는 거였지? 그러니까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이게 뭐랑 같은 말이냐면 방금 보인 거 있죠? 임의의 H의 원소, 임의의 K의 원소에 대해서 HK랑 KH가 교환이 된다 라는 말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표현이야, 표현. 오케이?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HK가 지금 부분권이고 H의 원소랑 K의 원소가 교환이 되면은 C의 부분권이 되고 HK가 지금 부분권이 되고 이거는 왜 그런 거였냐면 HK랑 KH가 같기 때문에 이걸 만족해서 동치는 아니지만 이걸 만족해서 이렇게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교환이 되기 때문에 정규인 거를 쉽게 볼 수 있었어. 근데 반대로 하면 여건 성립하지 않는데 이제 교집합이 항등호만 있다면 교환이 되더라 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치라는 거죠, 지금. 얘가 여기에 조건을 뭘로 주면 조건을 H 교집합 K는 2다 라는 조건을 처음에 깔아주면 동치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동치가 된다. 처음에 교집합이 항등호 뿐이다를 깔아주면 이게 정규가 된다. 그거랑 동치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결론.
결론. H 교집합 K가 쌍둥어만 있고 그리고 H의 원소랑 K의 원소가 교환적이면 교환이 된다는 거예요. 교환적이라는 거는. 이거는 뭐랑 같은 말이냐? H 교집합 K가 2이고 HK가 9이면서 HK가 H와 K를 부동근으로 갖는다. 이건데 아무튼 이렇게 되는 요 HK를 그제서야 H와 K의 곱인데 이거를 내부 직접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랑 반대로 G 안에서 새로운 곱을 만든 거죠. 내부 직접 됐죠. 여기 보면은 G가 9이고 HK가 7 부분분일 때 교집합이 항등원분이면 H랑 K가 교환적인 거랑 H랑 K를 정규 부분근으로 가지는 건 동치야. 이때 HK를 HK의 내부 직접곱이라고 한다. 라는 겁니다. 해서 이제 시간이 오바돼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정의한다는 거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이게 나도 그 어쩔 수 없는 수학과의 피가 흐르나 봐요. 아니 증명을 안 하면 막 찜찜해. 미쳐버리겠어.